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스튜디오가 있어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쉬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조국 후보자 뉴스가 가득하네요. 잠시 후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자 질문에 제한 두지 않고 모두 답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청문회가 조국 후보자가 돌아갈 자리가 어딘지를 결정해 줄까요? 생생경제 짧게 들으시고요. 기자회견 시작되면 바로 기자회견 자리 생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대부분 청취자분들은요. 조국 후보자의 돌아갈 자리보다는 오늘 저녁 밥상을 뭘 차려 먹지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식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 대리님은 다녀오셨어요? 네, 저도 짧게 강릉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휴가도 끝났고 다음 주면 추석인데 올 추석 물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올해 추석 물가 다행히도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8월 21일 1차 조사에 이어서 지난주 28일에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 그리고 27개의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전통시장은 대략 한 22만 7천 원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는 30만 9천 원 정도로 조사가 됐어요. 네. 네, 이 수치는 전년 대비로는 각각 0.8% 그리고 3.8% 하락한 수치고요. 또 1차 조사에 비해서도 각각 0.5%, 1.9% 하락을 했습니다. 네. 품목별로도 작년과 비교를 좀 해보면요. 생산량이 감소한 쌀과 또 쌀 가공품 그리고 배는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무, 배추, 시금치와 같은 채소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폭염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도 가격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올해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정세라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그럼 어떤 품목을 언제 사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잖아요. 네. 언제 사야 알뜰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10년 동안 어떤 품목을 언제 사야 가장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이 추석 성수품 가격 10년치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네. 일단 채소와 축산물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소비자분들이 하루 이틀 전에 구매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한 추석 3에서 5일 정도 전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과일은 선물 세트로의 수요가 높아서요. 일찍부터 선물 세트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 시기를 피하셔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추석 일주일 전쯤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추석 일주일 전쯤에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채소와 축산물은 어쨌건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전에 구매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선도를 좀 포기하고 3일이나 5일 전에 구입하는 게 좋다고 팁을 주셨어요. 농식품부에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추석 10대 성수품이라고 해서요. 추석 차례상에 필요한 몇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요.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그리고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그리고 임산물에는 밤과 대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추석 대책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보다 36% 더 확대 공급을 한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농산물은 1.7배가 더 많고 축산물은 1.3배 그리고 임산물은 2.9배가 많은 양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명절하면 선물 세트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 과일 선물 세트를 지난해보다 두 배 더 많이 약 10만 세트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축산물 선물 세트 역시 용도별로 가격대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많은 것들이 간소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 차례상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 실제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간소화 차례상 관련한 설문을 하나 진행했는데요. 명절 상차림을 간소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서 67%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 자문을 구해서 이 간소화 차례상 상차림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먼저 전제는 이 예법과 전통적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간소하게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상차림이고요. 네. 전통 차례상이 26가지라면 간소화는 18가지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이 간소화 차례상 차리는 팁을 좀 드리자면 먼저 육전, 어전 모두 제가 가능하고요. 나물도 많이 차릴 필요 없고 이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를 조금씩 한 접시에 모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김치 종류는 하나만 내어도 되고 전과 적은 똑같은 재료만 겹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이 추가로 삼탕과 사과, 다식, 약과도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간소하게 차리시면요. 전통시장은 93,000원 정도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는 122,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예법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간소하게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상차림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며느님분들은 잘 가격을 전달해가지고요. 한번 잘 설득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제철 농산물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제철 농산물은 치커리예요. 이 치커리가 주로 쌈이나 샐러드로 많이 드시는데 사실 돼지고기와의 궁합이 최고라고 합니다. 네. 치커리는 쓴맛이 나는데 그게 인티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인티빈은 소화를 도와주고 혈관계를 강화시켜주는데요.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치커리를 고르시려면 연한 녹색의 줄기가 길고 또 잎이 시들지 않고 넓은 것이 좋습니다. 또 이미 세척된 치커리를 구매하신다면 냉장 보관이 된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치커리가 또 보관이 어려운 식물이기 때문에 많은 양보다는 좀 적당히 구입하셔서 위생봉투나 비닐팩으로 한 번 더 포장한 후에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콤하게 치커리 무침으로 해드시면 반찬으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철일 때 이 치커리 맛있게 요리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16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고요.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조국 후보자가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기자회견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경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매주 월요일 2부에 함께하는 생활경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때문에요. 1부에 연결하고요. 늘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시는 우리 평론가님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중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때문에 전화로 연결하게 돼서 저는 아쉽습니다. 네네. 네, 저는 조국 후보자보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기분은 네. 좋으시죠? 아, 네. 네. 자, 우리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좀 빨리 네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자, 기름값, 아니, 그렇게 내릴 때는 거북이처럼 내리더니 올라갈 때는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올리더라고요. 지금 서울 휘발유값 1,600원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전국 기름값 다 올랐죠? 네, 전국에 이제 기름값이 다 올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11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실 유류세율을 깎아왔죠.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지역만 본다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 정도 됐고요. 전국으로 본다면 전국 평균 리터당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유도 올랐죠. 경유도 전국 평균을 본다면 리터당 1,300원.
서울 지역은 리터당 1,473원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거고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유사 주유소가 너무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면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올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100% 다 반영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얘기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기름값은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거 효과 있었냐? 사실 효과는 제한적으로 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 전까지 유류 소비 증가가 2% 내외였거든요. 네. 근데 유류세 인하한 다음에는 유류 소비가 한 5에서 한 6%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줬다. 이런 것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단점도 있었어요. 이게 물가였죠. 그러니까 저물가 기조가 지금 반년 넘게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께서 그러실 거예요. 물가가 낮다고? 그러실 텐데. 소비자 물가, 네, 그렇죠. 소비자 물가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요. 무엇보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장바구니 물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낮지 않았는데라고 하실 텐데 사실 실제 지금의 물가는 낮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다가 물가가 낮으니까 야, 이거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죠. 근데 되게 재밌는 이슈가 요번에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할 거냐 연장 안 할 거냐 이게 논란이 있었다가 결국엔 연장 안 하는 걸로 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낮은 물가이기 때문에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는 스탑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한번 연장할 때마다 세수가 6천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탑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연장선에 본다면 오늘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제였죠? 홍남기 부총리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 지금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때문에 좀 묻혀있는 이슈들인데 네. 이런 물가란 부분과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아직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들 이게 사실 저희 경제 쪽에서는 더 어려운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안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부동산 쪽에서는요. 그거 사야 되나? 이런 좀 말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됐냐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의 장기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서민들한테 지금 단기간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바로 이런 유류세, 아니면 부동산 정책, 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생경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전에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 넣는 팁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있죠. 집 근처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보고서도 있어요. 이렇게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그 기름값이 더 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가까워 있는 주유소에 자주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죠. 바로 오피넷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오피넷에 가보시면은 지역별, 경로별, 불법 업소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가는 방향, 아니면 내 회사라든지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는 이동 동선에 따라서 조금 정보를 볼 수가 있다. 특히 무엇보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다면 조금 더 기름값을 싸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집 근처에 자주 가는 주유소를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을 잘 활용하고 또 이 어플이 있으니까 이걸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어제부터 이 자동차 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8자를 바뀌었는데 지난해 말까지 그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00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현행 7자리 번호 체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자리로 개편하게 되면 총 2억 1,000만 개의 등록번호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자리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재기반사식 번호판을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유럽형 반사식에서 되게 디자인이 이쁘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0년 7월부터가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 8자리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페인트식 번호판입니다. 그래서 흰 번호판에 검정 글씨가 있는 이런 페인트식 번호판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자가용과 렌터카만 되고요.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7자리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8자리 자동차 번호가 적용되는 대상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가용과 렌터카가 네.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네, 9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9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8자리의 번호판을 받게 되고요. 또한 중고차 우리가 양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를 양수할 때도 이전 등록할 때 8자리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도 알아주면 되겠고.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동차 등록령 제2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책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도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범죄자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한 수사에 의해서 번호를 좀 바꿔야 될 경우, 이런 경우도 실제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게 신규 등록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민간 주차장이 10곳 중에 3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석 명절 때는 차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주차장 대란이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요. 네, 이게 이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래서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은 총 100% 중에서 87% 정도만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긴 있습니다. 특히 뭐 대단지죠. 서울로 본다면 헬로시티라든지 엘스 아파트,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이런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기도 하고요. 주차 대수가 무려 뭐 7,000면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네. 헬로시티 같은 경우는 12,600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어떤 주차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유통업체로 본다면 그 롯데마트 공항점, 그러니까 롯데몰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금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게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추석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뭐 보도는 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된 이유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 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활경제백서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동수당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거 받았어요. 우리 첫째 네, 이제 돈 준다고 맞아요. 등록하라고 그 서류 받았는데 이제 지금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 보자면 2012년 10월생까지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저희 아이가 13년 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죠, 이번에. 네, 그래서 받았다가 안 받으신 분들이 이게 한 40만 명 정도가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으로 돼서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사실 소득과 재산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았다가 못 받은 경우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는 7세 미만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이 돼 있으세요.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셔도 네,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고, 문제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은데요. 받고 싶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주민센터 가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나 받고 싶지 않아요라고 쓰시면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10월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로 일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에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지금 입장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생중계로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민이었습니다.